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2020년 한국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홍콩 사태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 경기 침체와 일본 수출 규제로 기업 영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요 업종의 신용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입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디스가 부정적인 전망을 붙인 곳은 SK텔레콤,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SK하이닉스, 이마트, KCC 등 한국의 간판 대기업들입니다. 신용 등급을 매기는 24곳 가운데 14곳의 등급이 한꺼번에 떨어질 판입니다. 경기 침체와 무역 환경 악화로 이익이 줄고 차입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기업인들이 입만 열면 읊조리는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는 말이 엄살이 아닙니다. 무디스는 올 들어서만 두 차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올해는 2.0%, 내년은 2.1%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예상치 2.5%에서 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3%보다 크게 낮습니다. 신용 강등 위험을 경고한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도 지난 7월 주요 기업의 무더기 신용 등급 강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계속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것은 고용과 소비와 투자와 수출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전망이 모두 어둡다 보니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신용 전망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 3분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3%가 줄면서 4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바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것은 기업 신용 등급이나 전망이 줄줄이 떨어질 경우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성장률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데 현재로서는 모두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조만간 국가 부채 비율은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국내 총생산의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가 신용 등급마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진전이 없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마저 커질 경우 안보 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중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위기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세계 경기 동반 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성적은 견고하다는 정책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은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 속에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도 개선 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1%로 예상되는 미국보다 낮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애초 정부가 전망한 2.8% 성장률이 실제로는 1%대로 급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경제가 견고하다는 건 어느 도단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마저 저성장 속 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디프레션 우려를 공식 석상에서 제기할 정도입니다. 높아진 고용률도 대부분 재정을 퍼부어 만든 노인 일자리와 임시직 덕분이라는 건 통계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실제 경제는 견고한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며 그것을 언론과 전문가 탓으로 돌렸습니다. 언론과 전문가 등이 부정적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균형적으로 조명하지 못하는 경제의 정쟁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자신이 있다고 호언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빈약한 성과를 부풀리는 여권의 급박함은 알지만 이렇게까지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윽박지르고 우긴다고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월 말 기준 1572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총 규모는 830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중 가계 신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은 가계대출 플러스 판매 신용 잔액은 1572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 1556조 7천억 원보다는 15조 9천억 원 1%가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계신용이라는 것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이라든가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입니다. 이게 바로 가계대출하고, 그리고 결제가 되기 전에 신용카드 있죠?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판매신용입니다. 이런 것 등으로 앞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를 합친 것이 가계신용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에다가 판매신용을 더한 것이 가계신용인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가계신용의 확대와 축소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주택가격이 상승 기대가 있으면 당연히 대출 수요는 증가합니다. 즉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출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죠, 저금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금리 환경도 대출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이 시작되면서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가 지금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금리가 돼서 그렇지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크나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우 경기 순환과 수출 부문 회복이 부진할 경우 신용지표 개선세는 제한적일 거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 해빙 조짐도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 G20 예상 성장률 2.6%보다 낮은 2.1%에 머무를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기술 및 화학 부문 등 수출 주도 부문의 수익 회복세를
누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는 일부 기업은 공격적인 투자로 레버리지 지표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다양한 기업의 레버리지 증가세를 고려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공격적인 투자는 부채 수준을 높이고 일부 기업 신용의 질을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재무구조 악화의 이면에는 내수 부진과 무역 환경 악화,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단숨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내년 기업 신용도 하락 추세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파괴적인 혁신으로 기업들의 창의와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과감한 노동개혁만이 살 길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